2003년 4월 12일 토요일 정오, 제천 휴게소 주차장에 한 대의 SUV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시동키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성용 핸드백이, 뒷좌석에는 도시락과 카메라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주인인 정기훈 씨 가족 4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휴게소에 도착한 지 불과 5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2003년 4월 12일 오전, 청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기훈 씨의 검은색 SUV가 출발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가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기훈 씨는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조수석이 아내 이선영 씨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뒷좌석에는 대학생 딸 정다은 씨와 고등학생 아들 정민호 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과 유부초밥을 준비했습니다. 보온병에는 따뜻한 커피를 담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 통에 담았습니다. 정다은 씨는 사진학과 학생답게 필름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정민호 군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CD 플레이어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목적지는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였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수몰이기에 처했던 문화재들을 옮겨놓은 곳으로, 봄이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곳이었습니다. 정기훈 씨는 전날 밤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나들이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정다은 씨는 다음 주에 있을 과제 발표 준비 이야기를 했고, 정민호 군은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로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이선영 씨는 남편에게 조심히 운전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창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는 약 70km. 평소 같으면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정기훈 씨는 고속도로에 올라 북쪽으로 주행해 제천 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은 없었지만 정기훈 씨는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본 터라 익숙했습니다. 가던 중 정민호 군이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앞쪽에 제천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기훈 씨는 깜빡이를 켜고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11시 46분 정기훈 씨의 SUV가 제천휴게소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각이라 주차장은 제법 붐볐습니다. 관광버스 2대가 주차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승용차들도 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기훈 씨는 휴게소 건물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하얀색 승합차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빨간색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가족들은 각자 갈 곳을 정했습니다. 정기훈 씨는 담배를 사러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다은 씨는 휴게소 옆 전망데크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천 시가지와 인근 능선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정민호 군은 자판기 쪽으로 갔습니다. 휴게소는 전형적인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식당과 매점, 화장실이 있었고 밖에는 주유소와 정비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는 터널로 이어지는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새 도로가 개통되면서 폐쇄된 상태였고 공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CCTV 기록에 따르면 정기훈 씨는 11시 48분에 매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영 씨는
11시 49분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다은 씨는 11시 50분에 전망대 그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이 찍혔고, 정민호 군은 11시 51분에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CCTV는 총 8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화질이 낮고 사각지대가 넓었으며 저장 기간도 3일에서 7일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2시가 되자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소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기훈 씨의 SUV는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는 채로 마치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 40분.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박기수 씨가 제천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63세의 그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아내와 함께 손자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정기훈 씨의 SUV 바로 옆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옆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기수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종종 급하게 화장실에 가느라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화장실을 다녀온 뒤 휴게소 식당에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시각은 13시 1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돌아온 박기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옆 차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차 안의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성용 핸드백이 보였고 뒷좌석에는 도시락 가방과 카메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기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차 주인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했지만 박기수 씨는 왠지 그냥 지나치기가 꺼림칙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단련된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기수 씨는 휴게소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당직 중이던 김모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는 처음에는 대기를 권했지만 박 씨의 재신고로 현장 확인과 세 차례 안내 방송 후 13시 40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소유주께서는 주차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점 직원 최모 씨는 11시 50분경 중년 남성이 담배를 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정기훈 씨의 옷차림과 일치했습니다. 전망대 그 관리 요원 이모 씨는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분단위 확인은 어려웠지만 12시 전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여성은 청바지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정다은 씨의 옷차림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4시 정각 제천경찰서 강력 3팀 소속 형사 2명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최진호 경위와 막내 형사 박준영 순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 결과 소유주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정기훈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경민은 즉시 정기훈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조회해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의 핸드폰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정다은 씨와 정민호 군은 핸드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휴게소 CCTV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휴게소 CCTV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전 영역을 커버하지는 못했고 건물 후면과 산책로 쪽에는 완전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각자 목적지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휴게소 안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최경리는 휴게소 전체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고 추가로 경찰관 10명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휴게소 건물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각 칸, 창고, 직원 휴게실, 옥상, 지하 기계실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휴게소 밖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변 산림과 도로변, 심지어 인근 저수지까지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18시경 정기훈 씨의 형인 정기준 씨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 안의 물건들을 보고는 틀림없이 동생 가족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수석의 핸드백은 재수 씨가 평소 애용하던 것이었고 카메라 가방은 조카 다은이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정기준 씨는 동생 가족이 청풍문화재단지로 놀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동생 가족은 화목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몸값 요구 전화나 협박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차 안의 귀중품도 그대로였고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도나 절도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수색은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휴게소 주변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밤새 대기했습니다. 정기준 씨와 친척들도 휴게소를 떠나지 않고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4월 13일 새벽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곳은 휴게소 뒤편의 폐도로였습니다. 터널로 이어지는 이 구도로는 새 도로가 개통되면서 폐쇄되었지만 공사 차량은 여전히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내부에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 관리인 오상진 씨를 만난 것은 1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는 시설관리 업체 소속으로 터널 보수 공사를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2일에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휴게소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박창호 씨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중장비 기사로 그날 오전에는 터널 내부 정리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오상진 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식당 종업원들은 그들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CCTV에도 그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터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부는 곡률이 있는 구조라서 입구에서 150m의 구간은 직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환기팬과 휴게소 인근 차량 소음이 섞여 내부 소음이 외부로 거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중간 지점에는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터널 바닥 일부에 새로운 시멘트가 발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상진 씨는 며칠 전 바닥 보수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사 일지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두 사람의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를 물으면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오상진 씨는 11시 30분부터 식사를 했다고 했지만 박창호 씨는 12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오상진 씨는 전과가 없었지만
이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박창호 씨는 10년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 경찰은 두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기훈 씨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결국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7년 5월 22일 제천휴게소에서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오래된 정화조와 배수 시설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3일째인 5월 24일 오후 15시 30분 굴삭기 기사 이철수 씨는 휴게소 뒤편 배수 탱크를 철거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수 탱크 내부 바닥 슬러지층 아래에서 검은 비닐봉투 2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들어보니 상당한 무게가 나갔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카메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용 베이지색 재킷은 습기에 변색되었지만 형태는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비닐봉투가 밀봉되어 있어서 부패가 더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씨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천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했고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봉투 안의 물건들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학생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라미네이트가 들뜨고 글자가 부분 변색되어 있었지만 이름을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정다은, 2003년 제천휴게소에서 실종된 정기훈 씨의 딸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이 보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옷에서 검출된 DNA는 정다은 씨와 이선영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봉투 안에서 발견된 필름을 현상한 결과 총 4장의 사진 중 처음 3장은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로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사진은 달랐습니다. 이선영 씨가 무언가에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었고 그 뒤로 2명의 남성 실루엣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전문가의 분석 결과 이 사진은 실내가 아닌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터널 내부와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14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참고인이었던 오상진 씨와 박창호 씨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상진 씨는 여전히 제천에 살고 있었지만 박창호 씨는 2010년 대전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5월 26일 경찰은 오상진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공구함 안에서 2003년도 공사 일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필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12일 K07 구간 매립 작업 완료. K07 구간은 당시 휴게소 배수관 연결 라인 중 배수탱크 하부 구간의 공사 코드명이었습니다. 체포된 오상진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일지의 메모는 단순한 공사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서 발견된 금속 부품 중 하나가 정기훈 씨의 자동차 스페어키였던 것입니다. 키에는 제조번호가 새겨져 있었고 조회한 결과 정기훈 씨 차량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키의 홈 부분에서 오상진 씨의 DNA가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5월 28일 새벽 2시 오상진 씨는
마침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3년 4월 12일 오상진 씨와 박창우 씨는 불법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을 돈을 받고 터널 공사 현장에 묻는 일이었습니다. 정식 처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처리해주고 차액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 여러 개를 터널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 교대 시간을 틈타 입구에서 약 170m 떨어진 곡선부 뒤편 구간에서 매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각 환기팬과 발전기 소음이 크게 울려 퍼져 포털 근처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는 소형 굴착기를 세워두고 점검 중 표지판을 걸어 타 인력 접근을 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터널 바닥을 파고 드럼통을 묻은 뒤 시멘트로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기훈 씨 가족이 터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전망대에서 내려오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호기심에 터널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다은 씨는 터널의 독특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오상진 씨와 박창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터널 바닥에는 방금 묻은 드럼통의 흔적이 선명했고 아직 치우지 못한 드럼통들도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 발각되면 징역형은 물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공사 중이니 위험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기훈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드럼통을 바라보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가 냄새가 이상한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화학 폐기물 특유의 냄새가 터널 안에 가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상진 씨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난 2년간 해온 불법 매립이 모두 들통날 것이고 자신은 감옥에 가야 한다. 그는 박창우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상진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터널 입구를 막아서며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훈 씨는 비켜주세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창우 씨가 뒤에서 정기훈 씨를 덮쳤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비명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다은 씨는 놀라서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자 오상진 씨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오상진 씨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 사람 모두 터널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 처리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오상진 씨와 박창우 씨는 시신을 터널 깊숙한 곳에 묻었습니다. 불법 폐기물과 함께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은 따로 모아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마저 터널에 묻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휴게소 배수탱크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2017년 6월 8일 오상진 씨의 진술에 따라 터널에 대한 전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터널은 이미 완전 폐쇄되어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지만 중장비를 동원해 뚫기 시작했습니다. 지중 레이더 탐지 후 굴착을 진행해 인골 일부를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대부분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형체를 유지하고 있던 것은 성인 두구의 유골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정기훈 씨와 이선영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다은 씨와 정민호 군의 유골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오상진 씨는 같은 곳에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폐기물의 화학 성분이 유골을 완전히 부식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창우 씨도 대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오상진 씨보다
더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오상진 씨의 휴대 저장 매체에서 당시 공사 관련 대화 일부 음성 파일이 발견되어 직접 자백을 보완하는 정황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음성은 사건 당일 직접 범죄 장면을 담은 것은 아니었으나 사체 은닉 폐기물 매립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상진 씨와 박창호 씨 모두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한 점,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원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준 씨는 판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실의 일부만 밝혀진 것 같아 답답합니다. 실제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가족들은 휴게소에서 갑자기 터널로 향했을까? 정말 우연히 길을 잘못 들었을까? 정다은 씨와 정민호 군의 시신은 정말 부식되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일까? 오상진 씨는 옥중에서 기자와의 접견을 통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터널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면 내 가족이 위험하다고만 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사건 17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2003년 4월 12일 소중한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다은 씨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그 필름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치부될 뻔했던 일이 14년 만에 진실을 드러낸 것은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수사관들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환경범죄가 어떻게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라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초동 수사와 CCTV 사각 최소화 지침이 전면 개정되었고 불법 폐기물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기훈 씨의 형 정기준 씨는 현재 실종자 가족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매달 한 번씩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씨가 다녔던 대학 전시회에서는 학생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출품합니다. 정민호 군의 친구들은 아직도 그를 기억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구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매년 그의 기일에 모입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오상진 씨가 말한 제3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정다은 씨와 정민호 군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2023년 한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불법 폐기물을 공급했던 공장 관계자였다는 그는 그날 터널에 갔었던 사람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며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고 있지만 아직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은 하나둘 맞춰지고 있지만 완성된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기훈 씨, 이선영 씨, 정다은 씨, 정민호 군. 그들을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2003년 4월 12일 봄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여기 남깁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봄날의 햇살처럼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